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의 낡은 5층 건물. 1층 상가에는 아직도 30년 전 글씨체 그대로 말순상회라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리는 철제 계단. 겉보기엔 평범한 노후 건물이지만 이곳의 공시지가만 해도 50억이 훌쩍 넘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올해 92세 김말순 여사입니다. 말순 여사는 1950년대 한국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동대문 시장 한 구석에서 양말과 속옷을 팔기 시작했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을 돌고 밤 10시까지 좌판을 지켰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자리를 지켰고 비가 와도 비닐 하나 덮고 버텼습니다. 장사는 발로 하는 거예요. 앉아서 기다리면 굶어 죽어요. 말순 여사의 입버릇이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버티자 작은 가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20년을 더 버티자 그 가게는 2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자 서초구에 땅 한 평을 샀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한 푼, 2푼 모아서 말입니다. 말순 여사는 평생 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옷은 남대문 구제시장에서 샀고 신발은 10년을 신었습니다. 냉난방비를 아끼려 여름엔 부채를, 겨울엔 내복 서너 장을 껴입었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하나씩 부동산을 늘려갔습니다. 새 아들을 키우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말순 여사는 홀로 3형제를 키워야 했습니다. 장남 정호, 차남 정훈, 막내 정민. 세 아들 모두 대학을 보냈고 결혼 자금도 대줬습니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말순 여사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여사가 80대에 접어들자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졌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조차 버거워졌지요. 그때부터 막내 아들 정민이 어머니 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병원 진료에 동행하고 밤에는 어머니 옆방에서 잤습니다. 정민아, 너 때문에 엄마가 산다. 말순 여사는 막내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정민은 묵묵히 어머니를 돌봤고 말순 여사는 아들의 효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말순 여사는 정민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다. 그리고 며칠 후 강남구에 있는 소형 건물 한 채가 정민 앞으로 증여되었습니다. 시세로 약 30억 원대.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 가치는 25억 정도였지만 정민에게는 평생 처음 받아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큰 선물입니다. 정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날 지켰으니까. 당연한 거야. 말순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곧 두 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장남 정우와 차남 정우는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불공평합니다. 왜 막내만 챙기십니까? 전화통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형제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여사는 아들들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여사의 주름진 얼굴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게 뭐가 잘못이람. 여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증여가 훗날 가족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씨앗이 될 줄은.
막내 정민에게 건물이 증여된 지 일주일 후 장남 정호의 집 거실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형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말이 안 돼요. 차남 정훈이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훈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실 줄은 몰랐어. 아무리 막내가 곁에 있었다지만 정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습니다. 형님은 장남이잖습니까? 집안의 기둥이고 제사도 모실 사람인데 어떻게 막내한테만 그렇게 큰 재산을. 정훈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정훈은 올해 66입니다. 평생을 장남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장남은 책임이 무겁다, 장남은 집안을 이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사업이 어려울 때도 옆에서 힘이 되려 노력했고 명절 때마다 가족들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머니의 재산은 막내에게로 향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정훈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차남 정훈은 더 복잡한 처지였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다 IMF 때 부도를 맞았습니다. 이후 여러 사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빚은 늘어갔고 아내와의 사이도 삐걱거렸습니다. 나만 이렇게 쪼들리는데 막내는 30억짜리 건물을 그냥 받아? 정훈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두 형제는 친척 모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모, 고모, 사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말순이가 막내한테 건물 줬다며? 이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형제들끼리 섭섭하겠네. 왜 한 명만 챙기셨대? 고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훈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물론 정민이가 어머니를 모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건 너무. 야, 그만해. 정우가 동생을 제지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진 뒤였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들 생각했습니다. 저 집안 재산 문제로 한바탕 나겠네. 형제들의 불만은 점점 커졌습니다. 정우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술을 마시며 동네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말이야, 막내만 예뻐해. 형제 차별이 이렇게 심할 수가 있나? 그리고 2달이 지난 어느 날, 정우와 정우는 함께 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말순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들어서자 여사는 반갑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정우, 정훈이 왔네. 밥은 먹었어? 어머니, 저희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정우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말순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인데? 정민이한테만 건물을 주신 건 말입니다. 어머니, 저희도 자식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우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아요. 어머니, 저도 평생 어머니 자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정훈도 거들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도 다 결혼할 때 도와줬잖아. 집 살 때도 보태줬고. 그건 다 잊었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아닙니까? 어머니 재산이 수백억인데 막내만 30억을 주시는 게 말이 됩니까? 정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돈은 내가 정하는 거다. 정민이가 날 지켰으니까 그 몫이 큰 거야. 너희는 얼굴도 잘 안 비치잖아. 말순 여사의 목소리도 단호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만하고 돌아가. 더 이상 이 얘기하기 싫다.
여사는 손을 내저으며 대화를 끊었습니다. 두 형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정훈이 이를 갈았습니다. 형님,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됐어. 어머니 마음이 그러시니까 어쩔 수 없지. 정훈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 뒤로도 형제들은 몇 차례 더 어머니를 찾아가 같은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말순 여사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내 재산이고 내가 결정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쌓였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고 전화 통화도 뜸해졌습니다. 막내 정민은 형들의 차갑게 변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형님들이 화를 많이 내시나 봐요. 제가 그냥 건물을 돌려드릴까요? 말순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받을 자격이 있어. 형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하지만 여사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의 분노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의 여름이 다가올 무렵, 정우와 정우는 다시 한번 어머니 댁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어머니 생각을 바꿔야 해. 두 사람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릴 하루가 될 줄은. 7월의 어느 오후, 서울의 열기는 숨막힐 듯 뜨거웠습니다. 말순 여사는 거실 선풍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었지만 더위를 이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92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희예요. 현관문이 열리고 정우와 정훈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내심 놀랐습니다. 두 아들이 함께 찾아온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앉아라. 물이라도 줄까? 괜찮습니다. 정훈은 짧게 대답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훈도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순 여사가 먼저 물었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합시다. 재산 문제요.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그 얘기냐? 몇 번을 말했는데 왜 이해를 못하니? 어머니가 이해를 안 하시는 겁니다. 정훈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민이만 30억을 주시고 저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린 자식도 아닙니까? 너희도 결혼할 때 다 도와줬잖아. 그리고 정민이는 날 5년 동안 돌봤어. 너희가 뭘 했는데? 말순 여사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저희도 바빴습니다. 살기 바빴단 말입니다. 정훈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정민이는 안 바빴어? 직장까지 그만두고 너희 어머니를 돌봤는데 형님은 어떻습니까? 장남이잖아요. 집안의 기둥이고 제사 모실 사람이란 말입니다. 정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우릴 자식으로 생각이나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어머니 마음속엔 막내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정호의 말에 말순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는 평생 막내만 예뻐하셨어요. 정훈이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불효자식들, 재산만 노리고 달려드냐? 말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산이요?
어머니가 모은 그 재산이 누구 덕분입니까? 저희가 어릴 때 얼마나 가난했는데요. 우리도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정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닥쳐. 말순 여사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 정우가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 말이 그렇게 틀렸습니까? 장남이 재산을 물려받는 게 이 나라의 전통 아닙니까? 전통? 내가 무슨 전통을 알아? 그냥 돈이 탐나는 거지. 말순 여사의 목소리는 이제 쉰 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나오시면. 정훈이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뭐, 어쩔 건데? 어머니가 너무 심하십니다. 정말 너무하시단 말입니다. 정훈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손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균형을 잃은 말순 여사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당황하며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사의 몸이 소파 팔걸이에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두 형제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가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정우가 서둘러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여사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19, 빨리 119 불러.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숫자를 누르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말순 여사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분들 같이 타세요. 정우와 정우는 멍한 표정으로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뒤 의료진이 말순 여사를 급히 옮겼습니다.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두 형제는 응급실 밖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우리가 무슨 짓을? 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 정민이었습니다. 형님들, 어머니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정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쓰러지셨어. 정우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냥, 갑자기. 정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 형제는 말없이 응급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환자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고령이시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민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민이 형들을 돌아봤습니다. 형님들, 어머니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정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우와 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복도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멀리서 또 다른 구급차 사이렌이 들려왔습니다. 말순 여사는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정민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지는 손을 느끼며 그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정우와 정훈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삼형제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빈소 앞에서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말순이가 그렇게 갑자기 가실 줄이야. 아들들이 온 게 맞긴 한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쉿, 조용히 해.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술을 마시며 빈소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은 영정 앞을 지키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장례 사흘째 되는 날,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유족분들 계십니까? 형사 2명이 빈소에 들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정민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고인의 사인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검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의 말에 정우와 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검이요? 왜요? 정민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고령의 환자가 외상으로 뇌출혈을 일으킨 정황이 있다고요. 형사는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야겠습니다. 일주일 후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급성 경막 하출혈, 낙상 또는 타격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 경찰은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우와 정우는 경찰서로 출두했습니다. 좁은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날 고인과 무슨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재산 문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재산 문제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머니께서 막내에게만 재산을 주셔서 저희가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요?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고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정훈의 차례였습니다. 당신은 어땠습니까? 저도 화가 났습니다. 정말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밀친 겁니까? 아니, 그게 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손을 휘두르다가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형사는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사망입니다. 두 형제의 진술은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정우는 정훈이 먼저 손을 썼다고 했고 정우는 정우가 어머니를 밀었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책임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격한 행동이 고령의 어머니를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정민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당신 형제들과 고인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정민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5년 동안 제가 곁에서 모셨습니다. 형제들과는요? 형님들은 재산 때문에 어머니와 자주 다투셨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건물을 주신 이후로요. 그럼 당신도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뛰어갔습니다. 정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님들은 오직 돈만 생각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100억 유산 두고 패륜 형제 92세 모친 사망 사건. 기사가 나가자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돈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다니 이게 사람이냐?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네. 장남이라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막내만 불쌍하다.
효도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TV 뉴스에서도 다뤘고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유산 상속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정우와 정우는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들 혐의를 인정합니까?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정우는요? 저도 그저 화가 나서 죄송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들은 모친의 재산을 노리고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그날도 재산 문제로 다투다가 고령의 모친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존속상해 치사입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모친을 해칠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격한 감정 속에서 실수로 사람이 죽었습니까?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방청석에서 정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척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차례 공판이 이어졌습니다. 증인들이 출석했고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말순 여사가 생전에 남긴 일기장도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날 찾아왔다. 또 돈 얘기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민이는 날 지켜줬는데 다른 아이들은 왜 이럴까? 마음이 아프다. 재판장은 일기장을 읽으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고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정우, 정훈. 두 사람은 모친에게 지속적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정신적 압박을 가했고 결국 격한 다툼 끝에 고령의 모친을 쓰러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는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될 폐륜 행위이며 법이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형량 선고에 앞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상속권을 박탈할 것을 권고합니다. 정우와 정훈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재판장이 마침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정우 징역 5년, 피고인 정훈 징역 4년. 두 피고인의 상속권은 박탈한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정우와 정훈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법정 경위가 다가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방청석에서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분노도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정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끝나는 게 맞을까요? 정민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 안. 정우와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거리, 사람들, 일상의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형님, 정훈이 작게 불렀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한참 뒤에야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보다 돈을 먼저 생각했어. 그게 잘못이었지. 정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그래. 형님, 저 후회됩니다. 정말 후회돼요. 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후회해도 늦었어. 우린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 호송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달 후,
정민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랍 속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말순 여사가 평생 기록해온 가계부였습니다. 정민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쌀 3,000원, 계란 2,000원, 버스비 500원. 한 푼 한 푼 아껴 기록한 흔적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에게 결혼 자금 3천만 원, 정훈에게 사업 자금 5천만 원, 정민에게 강남 건물 증여.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들 내 자식이다. 모두 사랑한다. 하지만 정민이만 날 지켜줬다. 그래도 형들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정민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상속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두 형의 상속권이 박탈되면서 모든 재산은 정민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초구의 건물, 강남의 토지, 은행 예금까지 합계 약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모든 재산이 당신 명의입니다. 하지만 정민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손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 돈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민은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정민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향을 피우고 술잔을 따랐습니다. 어머니, 형님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영정 속 어머니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마지막엔 이렇게 가셨습니다. 정민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의 겨울이 왔습니다. 정민은 어머니가 평생 운영하던 말순상의 간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작은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말순 어르신 쉼터.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무료 급식도 제공했고 간단한 진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소식 날 동네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다 말순이 덕분이지. 참 대단한 분이었어. 아들이 효자네. 어머니 뜻을 이렇게 기린다니. 정민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마땅히 이렇게 써야죠. 어르신 한 분이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어머니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정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정우가 먼저 출소했습니다. 교도소 앞에서 정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동생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정민아, 형님.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도 피해자입니다. 우리 모두 탐욕의 피해자였어요. 어머니를 용서를 빌 수도 없게 됐구나.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정민은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님,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어머니는 그걸 바라실 겁니다. 정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은 형을 말순 어르신 쉼터로 데려갔습니다. 형님, 여기서 일하시면 어떨까요? 어머니가 평생 사랑하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정우는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형님도 어머니의 아들이잖아요. 정우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뒤 정훈도 출소했습니다. 정민과 정우가 함께 마중을 나갔습니다. 세 형제는 어머니의 산소 앞에 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정민이 향을 피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훈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보다 돈을 먼저 생각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정호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세 형제는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어머니가 보고 계십니다. 정우와 정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형제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식당, 소박한 반찬들, 말순 여사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였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맛이 그립네요. 정훈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머니 손맛은 정말. 정우도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 말순 어르신 쉼터는 서울에서 유명한 복지시설이 되었습니다. 매일 100명이 넘는 어르신이 찾아왔고 세 형제가 함께 운영했습니다. 언론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100억 유산 사건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다니 감동적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회되시지 않나요? 그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게. 정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돈 때문에 어머니를 잃었던 그때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카메라가 쉼터 안을 비췄습니다. 어르신들이 웃으며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민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맞는 길이죠?